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찐이야. 네, 여러분들의 출근길 주식을 책임지고 있는 진짜 주식 전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주말 잘 보내셨나요? 주말에 여의도 불꽃 축제도 좀 있었고, 그리고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정들이 좀 있어서 저도 주말에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 사거래일 정도만 남았죠. 사거래일만 또 열심히 하시면 긴 또 연휴가 있으니까, 그쵸? 연휴 동안 또 행복하게 또 가족들과 보내시면 되니까, 자, 우리 사거래일 정도, 4일 정도만 파이팅 한번 또 해봅시다. 아시겠죠? 자, 진진이님, 정혜진님 반갑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씩 하고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항상 말씀드리죠. 주말에 물론 이제 안 좋은 기사들도 나오고 이슈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안에서 기회를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수익을 만들어내면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네, 990원님, 안녕하세요. 찐형 넥타이 색이 빨강 맞습니다. 어, 우리 증시도 오늘 빨갛게 물들기를 바라면서 빨강색으로 해봤습니다. 백동열님, 라인님 반갑습니다. 자, 바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뭐 사거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일정과 이슈가 좀 있을 거고 이번 주에 또 체크해야 될 리스트도 있으니까 한번 빨리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다 서로 좋아요 눌러주시고 안녕하세요 또 인사하시고 이렇게 출발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김서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바로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지난 주말 미증시를 좀 먼저 봐야겠죠. 지난 주말 금요일이죠. 금요일 저녁에서 토요일날 들어가는 그 시간대에 제가 미증시를 좀 봤었는데 좋았어요. 미증시 좋았습니다. 그동안 어떤 지수의 어떤 약세를 보여줘 왔다면 금요일은 반등에 성공했다라고 보는 게 좀 더 낫겠죠. 그쵸? 네, 스금달달님, 맥스님, 장뽀로니님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핀비지 맵을 보시면 오라클 그리고 뭐 메타 몇 가지 종목들을 제외하고 코스트코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강한 흐름들 보여줬습니다. 또 초록색으로 이렇게 축구장을 연상시키는 듯한 그런 흐름들이 나와줬고, 자, 주말 동안 보면 일단은 미국 지수는 3일 만에 나흘 만이죠. 4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PC 지표가 발표가 됐고요. PC 데이터는 어쨌든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다 담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예상치에 부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에서 이 PC 가격 지수가 어떻게 보면 예상치에 부합하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는 좀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인식이 좀 더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PC를 또 제외하고 보면 안 되겠죠. 자, PC 일단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가 모두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근원 PC 가격 지수 같은 경우는 8월 기준 전월 대비 0.2% 상승을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는 2.9%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PC 전품목 PC 가격 지수는 8월이 이제 전월 대비 0.3% 오른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전년 대비로는 2.7% 상승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다 예상치에 부합했던 모습들이 나와줬습니다. 그쵸? 근데 근원 PC는 뭐 7월 상승률과 좀 동일하게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근원 PC 말고 전품목 PC는 7월보다는 좀 상승폭을 가파르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었어. 근데 다행히도 시장에서는 이제 무난한 결과다. 어느 정도 예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미증시가 이렇게 4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뭐 별거 없었습니다. 그죠? 금요일 날 여러분들하고 고용 지표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제 PCE 지표가 발표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딱 그 부분이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아마 금요일 날 미증시를 하셨던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좋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신동현님, 박윤서님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미증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나눠봤고, 그 다음에 이제 사거래일 월화수목 이후로 이제 추석 연휴예요. 안타까운 건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울 수 있는 게 10월 12일, 그죠? 10월 12일이죠. 10월 12일이 대체 공휴일이 됐으면 아마 여러분들 정말 긴 연휴가 되셨을 텐데, 어쨌든 뭐 12일 날 아니죠. 10월 15일인가요? 10월 15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건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10월 3일부터 10월 9일, 10월 10일까지 하면은 연휴가 좀 썩 괜찮은 연휴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임시공휴일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10월 10일은 뭐 근무하시겠지만 뭐 연차 쓰시는 분들은 또 그것 때문에 같이 쭉 이어서 쉴 수 있으니까 자 우리 4거래일만 파이팅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추석 연휴 전에 체크해야 될 일정 리스트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일이죠. 바로 오늘부터 드디어 중국 무비자 한시 입국이 시행이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런 무비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한한령 관련된 종목들, 뭐 면세점이라든지 여행 관련된 종목들이 가끔 이제 간헐적으로 강세를 보여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시행이 돼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중국 관광지 관광객 유입이 크게 되면 뭐 면세, 뭐 호텔, 여행 이런 것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한령 해제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30일은 미국 8월 졸트 보고서죠. 구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준에서는 물가 지표와 고용 지표를 중요시하게 보기 때문에 뭐 구인 이직 보고서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고용 지표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아마 근데 이게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왜? 우리가 연휴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그죠? 세 번째, 10월 1일이 중국 휴장 국경절 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면서 중국이 1월부터 제가 알기로 8일까지인데 긴 연휴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따져보고 보니까 중국 관광객은 방한을 하는데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인바운더가 들어오는데 반대로 또 아웃바운더가 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 이것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보니까 이 추석 연휴에 비행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보면 또 항공사 또 수익이 늘어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는 게 또 우리 주식인들의 생각이니까 그쵸? 자, 두 번째가 마지막 10월 2일 한국 옵션 만기일과 CPI 발표가 됩니다. 자, 보시면 원래 한국의 옵션 만기는 이제 원래 각 월에 두 번째 목요일이에요. 두 번째 주 목요일. 맞습니까? 근데 그날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앞당겨져서 이전 목요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0월 두 번째 목요일이 언제예요? 10월 9일이거든요. 한글날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휴장입니다. 그래서 앞 목요일인 10월 2일 이번 주로 앞당겨지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 추석이나 이제 그 연휴를 앞두고 그쵸? 연휴를 앞두고 추석이나 설전에는 현금화를 하려는 이제 움직임들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일까지 겹치면 아마 주가가 좀 크게 요동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의해서 거래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화요일 날 매도를 해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서 출금할 수 있는 것처럼 목요일은 옵션 만기일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줄까? 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목요일 전 화요일 정도가 좀 가장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추석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 이번 주 4일, 4거래일 말고 그 이후부터는 추석 연휴니까요. 여러분들과 제가 만날 수 있는 이번 주도 딱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연휴하고 다음 주 금요일에 만나게 될 텐데 자, 어찌됐건 그때까지 성공투자 하셔야겠죠. 그 성공투자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될까요? 바로 이슈와 어떤 일정 이런 것들을 체크해 봐야겠죠. 자, 이번 주 4거래일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주말에 있었던 일정이라든지 이슈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율 협정과 미국의 반도체 1대1 관세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자, 첫 번째 한미 환율 협상 완료. 그러니까 구윤철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날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미국과 환율 협상은 이번에 협의가 완료됐다. 그래서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베선트 재무장관을 먼저 만났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 통상협상하고 이제 통화스와프 관련해서 말씀이 있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협상하고 그리고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구윤철 기재부 장관이 이야기했던 환율 협상 관련해서는요. 환율 조작국 문제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갖고 와라, 땡겨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고, 대한민국 측에서는 그게 안 되죠. 재정 상황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를 해야 된다. 아마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그죠? 뭐 증액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증액은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들은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어쨌든 환율 조작권 문제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된 거고, 그리고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환율 문제고, 두 번째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말이죠. 정말 뜨끈뜨끈한 뉴스이자 핫한 뉴스이자 좀 어이가 없는 그런 뉴스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자, 미국 정부가 반도체 기업이, 그러니까 미국 내에 있는 기업이 아니고 미국 외에 있는 공장에서 수입한 반도체 물량이 미국 내에서 만든 반도체 물량을 초과할 경우에 초과 물량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0% 정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럼 뭐예요? 관세를 통해서 미국 내에 있는 반도체 생산량 확대를 유도하겠다, 이런 것으로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고객사가 해외에서 수입한 반도체 그 동일한 물량을 미국 내에서 생산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1대1 비율을 유지하도록 한 거고, 만약에 1대1 비율을 지키지 못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높은 관세를 부과받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고 할까요? 삼성전자가 미국 내에서 반도체 100만 개를 생산하겠다, 그리고 약속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가 미국 내에서 반도체 100만 대를 같은 수량에 대한 수입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혜택을 받는 겁니다. 100만 개를 받았으면 수입 100만 개는 무관세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대로 되고 있죠.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는 기업들이 더 면제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말 그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시행이 되고 되게 복잡할 것이고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미국 정부는 트럼프 정부가 1대1 관세를 부과했다라는 부분들이고, 단 이건 있어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능력을 확대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초기에는 유예 조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뭐 예를 들어서 100만 개의 그 칩을 생산하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고 투자를 시작하게 되면 공장이 완공되지 않아도 생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만약에 그게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또 관세가 또 과하게 부과될 거란 이야기가 됐을 겁니다. 어쨌든 이 새로운 정책이요,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결국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는 기업들한테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론, 대만 TSMC,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텍사스주하고 인디애나주의 공장을 좀 짓고 있는 부분인데, 애플이라든지 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다 수입을 했었으니까. 근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기업만 보더라도요,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미투자가 제가 알기로 삼성전자가 370, 그리고 SK하이닉스가 37.8억 달러인가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를 잡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대장주 중에 뭐 삼성전자냐 SK하이닉스냐라고 한다면, 물론 두 기업 다 좋죠. 두 기업 다 좋은데 이 와중에서 뭐 선호주를 꼽으라고 한다면 지금 이 미국 내에서만 보는 어드반테이지만 보다 하더라도 SK보다는 삼성전자가 조금 더 좋은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이슈 같이 연동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가 테일러 팹 장비 발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들. 주말이다 보니까, 주말에 좀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좀 필요가 좀 쌓였나 봅니다. 자, 삼성전자가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일주일 전에 나온 기사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지원금 관련해가지고 아마 잘 모르셨던 분이 좀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자, 삼성전자가 미국 그 텍사스 주정부로부터 2억 5천만 달러, 그러니까는 약 3,460억 원 정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텍사스주가 일단 지난 2021년에 삼성전자에 이미 2억 7천만 달러 보조금을 지급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받았던 만큼의 보조금을 뭐 지원받는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좀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 더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일단 테일러 팹이 뭐냐? 테일러 공장이 뭐냐? 테일러 공장이 지난 2021년 삼성전자가 약 170억 달러를 투입해가지고 그 건설을 발표한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현지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을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내의 어떤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와 어떤 첨단 공정 내재화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원래 당초에는 24년에 가동이 예상을 하고 들어갔으나 인력과 인허가 문제 때문에 좀 지연이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 되면서 또 문제가 좀 됐었던 부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본격 장비 반입이 이제 내년 상반기로 늦춰진 부분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반도체 생산 이 능력이라는 게 단순하게 장비를 설치했다라고 돼서 확보되는 게 아니에요. 왜? 수율 문제가 있잖아요. 수율 문제라고 본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비를 들이고 공정 초기에 어떤 생산 능력을 보게 되면 불량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량률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번에 장비가 반입이 돼도 이 불량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수율 안정화 과정에서 투입 대비 실출 부분에서 격차가 발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고객사 납품을 유지하려면 보장하려면 이런 물리적 캐파를 여유 있게 확보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숫자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미뤄질 수는 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 테일러 반도체 공장에요. 내년 상반기 장비가 발주가 들어갈 거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현재 클린룸 구축하고 배관 공사가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는 단계로 알고 있고, 초기에는 월 1만 장 규모 생산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가동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만 이제 수율 안정화를 감안했을 경우에는 실제 증설 규모는 2배 정도, 월 2만 장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프라 작업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된 상태고 본격적으로 상반기에 발주가 시작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일단 그 캐파를 늘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만 장을 했을 때 불량률, 수율까지 했을 때 한 1만 장을 목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2배 물량 정도까지를 보고 있는 거고, 결국 AI죠. AI라든지 자동차, 서버 이런 다양한 응용처를 가진 기업들이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어떻게 보면은 전략적 파트너로 선점하거나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잠재적 파트너로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첫 번째 나오는 그 제품들의 그 수율 때문에 뭐 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수율 안정화, 그리고 그러니까 수율 안정화가 된다는 건 뭐예요? 고객사의 인증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율 안정화 그리고 고객사의 인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아마 추가 투자라든지 추가 수주 소식이 맞물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삼성전자 테일러 팹이요, 삼성전자 장비 발주하고 초기 캐파 확대 이쪽 부분에 있어서 아마 수년간 삼성전자의 어떤 그 영업 실적 혹은 사업 성패를 좌우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회장이 아마 여기에 정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엔비디아 납품에 대한 부분도 나왔고 어느 정도 수율도 안정화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장비가 들어오고 나서 캐파에 대한 부분들 불량률만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요, 지금 삼성전자가 테슬라, 그쵸? 그리고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여러 빅테크 기업들한테 지금 수출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에 있는 공장 이걸 기점으로 해서 아마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를 통한 어떤 전략적 거점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팹리스 업체들이 아마 이 테일러 공장을 잠재적인 파트너로
검토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좀 긍정적으로 볼만한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자 여러분들 지금 저와 함께 하는 이 시간에 나오는 종목군들은요 여러분들한테 매수 추천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보고 이런 섹터에 이런 종목 이런 테마에 이런 종목이 있다라는 것 정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마리텔님 괜찮습니다. 늦었어요? 괜찮습니다. 자, 인사 한번 볼까요? 박윤선님까지 말씀.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님. 네, 미드코님, 신동현님, 조주현님, 디셈버님, 편의점 알바님, 마리텔님, 반갑습니다. 통화스와프는 지금 환율이 1,400원대인데 얼마로 인정해서 해줄까요? 글쎄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통화스와프에 대한 이야기를 요청을 했고요. 물론 이제 초반까지만 해도 안 될 거라는 걸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좀 이재명 대통령이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했을까? 만약에 3,500억 달러의 선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나온다라고 했다면 그 3,500불 그러니까 방법은 많아요. 따지고 보면 지난주에 제 개인 유튜브에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분할 납부라는 방식도 택할 수 있는 거겠고 근데 그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선불을 요구했기 때문에 분할 납부에 대한 부분도 어쩌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스와프 미국이 아르헨티나와 통화스와프를 결론적으로는 이뤘잖아요.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한도 내에서 통화스와프를 좀 시행하는 그런 방안들도 좀 나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추석 전에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제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은 좀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조정이 나오고 있었던 구간들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연하게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하게 추석 전이니까 명절 전이니까 돈이 필요해서 저는 그렇게 그런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또 주식 오래 하신 분들은 추석 때 또 보낼 돈은 또 따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매도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조정은 어쨌든 대응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우리 VIP 가족분들하고도 대응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여러분들의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주가가 떨어지니까 나는 모아가겠다. 아니면 나는 좀 피해 있다가 다시 하겠다라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일정에 대한 부분을 좀 활용해서 저는 한번 실현을 하고 수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제 포트를 편입했다. 포트를 재편입했다. 재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반도체는 몇 번 이야기 드렸죠. 삼전닉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전력 인프라라든지 변압기, 그러니까 AI 관련된 섹터의 테마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이슈까지 좀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그 다음이 뭘까요? 세 번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말에 아마 가장 좀 뜨거웠던 이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사를 보니까 80%까지 정상화를 시켰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사는 제가 어제 작성을 좀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내용을 좀 보면 국가 주요 업무를 처리하는 정부 전산망의 이 핵심 시설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습니다. 주말에. 그래서 647개 정도의 어떤 업무 시스템이 멈췄다. 이렇게 셧다운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재가 난 건 26일이죠. 26일 날 저녁에 났고 그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로 촉발이 됐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첫 번째 키워드 리튬이온 배터리. 두 번째, 정부가 화재 직후 서버 등 전산 장비 보호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셧다운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온라인 서비스가 사실상 먹통이 됐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의 취약성이 드러났다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가 두 번째가 뭐였죠? 전산 장비 보호를 위해 시스템. 두 번째. 그쵸? 자, 국가정보 이 자원관리원에서 대전 본원을 포함해서 광주, 대구 센터까지 약 1,600개 정도의 그 정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647개가 대전에서 운영 중이었고 그러면 이제 셧다운 됐으니까 뭐예요? 1,600개에서 647개면 거의 3분의 1 이상이 멈춰선 거죠. 그쵸? 그래서 서비스 장애로 인해서
뭐 불편을 뭐 감수하기 위해서 뭐 세금 납부라든지 서류 제출 기한 이런 것들을 좀 연장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자 네트워크 장비 50% 핵심 보안 장비 99% 이상 재가동을 완료했다라는 기사는 나왔습니다. 근데 어쨌든 647개 중에서도 551개는 재가동이 되고 있고 96개는 아직 미정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96개에 관련된 부분들은요. 복구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2주 정도 보는 그 기사들도 보니까 2주 정도를 보는 부분도 있는데 주요 서비스가 중단됐죠. 뭐 어제 기사를 좀 보니까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라든지 뭐 이게 뭐 공항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또 애기들은 또 그게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못 가고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도 있습니다. 보니까 우체국 금융, 뭐 우편 서비스, 정부24, 모바일 신분증, 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거. 근데 또 오늘 뉴스를 보니까는 우체국은 또 됐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좀 더 체크를 한번 크로스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첫 번째는 리튬이온 배터리, 두 번째는 전산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이슈가 부각이 됐을 경우에 어떤 종목들이 섹터에 어떤 그 수혜를 받을까라고 본다면 자 첫 번째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리튬이온 배터리 안전 기술, 두 번째 전산 시스템. 그럼 전산 시스템 복구라든지 혹은 데이터를 백업하는 솔루션을 데이터 백업 솔루션을 하는 그 기업들 관련 업을 종사하는 영위하는 혹은 전산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겠죠. 그쵸?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 했을 때 그나마 대형 주단에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삼성 SDI.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사잖아요.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이 배터리와 관련된 기술 개선이라든지 어떤 안전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부각되겠죠. LG화학도 마찬가지. LG화학도 리튬이온 배터리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시스템 분야에서 선두주자를 가져가고 있고 그 외에 대형 주단 말고 본다면 뭐 3기 에너지 솔루션, KNS, 신흥 SEC 뭐 이런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KT. 근데 KT는 해킹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메리트는 없지만 그래도 KT도 클라우드 서비스 및 데이터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런 백업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삼성전자도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전산 인프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움직이지는 않을 겁니다만 어쨌든 관련된 종목으로는 그렇게 있다. SK하이닉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 제가 계속 지난주 보안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 종목들이 또 올라갔잖아요. 그쵸? 또 경협주 테마 이야기 드리고 그 종목 올라갔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다음 일정,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쵸? 그럼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공부 안 하겠죠? 로또만 사도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일정과 이슈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주는 국경절이 있고, 무비자 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고,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고, 그리고 주말에 이런 화재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섹터와 종목을 보게 되면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하고 전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을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네 번째 국경절 연휴 이겁니다. 이거 그동안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스멀스멀 나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내용들. 지금 여러분들 중국 최대의 명절이거든요. 국경절이 10월 1일부터 8일까지 이어지고요. 여행하고 고향 방문으로만 연인원 한 23억 명 이상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놀러 가는 거 빼고 그리고 해외 여행을 본다 하더라도요. 뭐 러시아, 일본, 그다음 한국, 그리고 동남아시아 이런 쪽으로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로 이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오늘부터죠.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번 전산망 훼손으로 인해서 정치권에서는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법무부에서는 상관없다. 그대로 시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내년 6월 30일까지 국내외 전담 여행사가 호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간 국내 관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제주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개별 단체 관광 모두 30일 무이자 방침이 유지가 되고 있고 어찌됐건 이렇게 중국 방한객이 늘어난다는 소문과 함께 유통이나 이런 쪽이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한령 관련된 종목들 뭐 국경절, 무비자, 에이펙 이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 관련된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지고 보시면 좋겠다. 최근에 편의점에서 먹는 그런 방법들이 SNS 되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뭐 편의점 GS25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GS25 편의점 혹은 계속해서 인기 있는 CJ 올리브영 이런 것들을 좀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이제 우리 김성 대표님도 고생하셨고 앞으로 이제 또 방한필 대표님이 이어서 하실 텐데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공부 같이 많이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성투하시는 그런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TV 와우넷 전태진 파트너였고 제 개인 유튜브에도 좋은 컨텐츠 많이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새로운 한 주 파이팅 하시고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하세요.